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발간된 투자 전략, 월간 투자 전략 자료에서 경제 그리고 퀀트 파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경제 발표해 주세요. 예, 최근에 좀 이제 특이할 만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제조업 PMI입니다. 그러니까 PMI라는 거는 제조업체 공장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인 건데요. 최근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제조 PMI가 10년 동안 글로벌 대비 언더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주된 배경이 하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경향은 보통 이제 이 PMI라는 거는 400개 업체한테 물어보는 조사 결과인데 만약에 섹터별로 쏠림이 나타나 버리면 이 지수는 못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수출이랑 실적 그리고 코스피가 같이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 제조 PMI는 이상하게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은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안 올라갔습니다. 그 주된 배경이 당시가 이제 주로 반도체 위주로 쏠려서 가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 몇 개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좋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 PMI 지수가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특징이 글로벌과 한국의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좁혀지면서 올라오는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12월까지 데이터까지. 그래서 결국에 이게 함의하는 바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 섹터가 대부분 섹터들을 거쳐서 일종의 경제 지표의 순환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같이 지금 돌아서 올라간다라고 보겠고요. 그 제조업 PMI 안에서 업체들한테 뭐가 좋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지금 신규 주문, 그러니까 오더를 받고 있는 게 지금 10년의 최고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표 중에 특이한 게 지금 섹터별로 골고루 지금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글로벌 대비 언더를 줄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것이 실제로 수출에서도 나타나는 게 최근에 수출 데이터 증가율 자체가 궤적이 반도체, 자동차, 시크릿컬 3개 다 밑에서 올라가고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따지자면은 반도체랑 자동차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 어떤 매크로 데이터에서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사실 뭐 의학적인 전문이 필요하긴 한데 미국의 50개 주라던가 아니면 유럽의 케이스 그런 남반구 지역과 우리랑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지역을 보면은 우리보다 계절이 먼저 갔던 그러니까 겨울이 그 7월에 겨울을 맞아도 남반구 지역들이 보통 7, 8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질병 맞는 건데 이게 어떤 그 미분값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북반구 지역 한국이나 미국의 고점이 대략 1월 중순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럼 이 재료는 사실 더 이상 좀 험악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내년 경기 전망 관련해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투자를 좀 어느 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상반기는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 뭐 인플레라는 게 지금 그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인플레를 억눌러온 대표적인 요인이 제조업체들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직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뭐 코로나 터진 와중에 뭐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있었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한 3, 4년짜리 인플레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지켜보자 쪽인데 상반기 쪽은 사실 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지금 물동량 자체가 억눌려 있던 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제가 PMI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체들 서비를 돌려보면은 지금 물량을 그러니까 만들어낸 물량에 항구에서 나가지를 못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0% 업체들이 이렇다고 대답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100개 업체가 있으면 20개 업체가 지금 물건을 만들어도 나가지를 못한다. 쇼티지가 걸려있다. 이렇게 응답하거든요. 20% 응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10년, 11년 그때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갈 때가 응답 비율이 1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쇼티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경기순환 사이클 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이 물동량 쇼티지, 그러니까 물건이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임료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상반기 정도 뭐 2, 3년짜리는 아니더라도 물동량 확대 때문에 상반기는 좀 집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뭐 잠시 뒤에 조현주 대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재정 정책 확대가 상당히 지금 계속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세하면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10년짜리 인플레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건 사실 조금 확실하지 않다. 다만 지금 현재 물동량의 쇼티지 플러스 재정 확대 계속 애드업 되는 거 합하면은 내년 상반기께 정도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것들 플레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는 그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다라고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반부, 예를 들어서 남아공이라든가 호주, 브라질 같은 경우들은 올해 7, 8월이 겨울이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좀 진정 단계를 남반부는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남반부 쪽 경기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이게 아마 느끼기에 가장 쉬운 지표는 브라질 해알 환율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일 빨리 치고 올라오는 환율 중에 하나가 브라질 해알 환율. 그러니까 결국에 뭐 환율과 금리가 어떤 경제를 굉장히 빨리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들 지역 같은 경우가 물론 이들 지역이 기본적으로는 내수보다는 뭐 원자재 수출 국가니까 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호주나 브라질 같은 남반구 지역 경기들은 7, 8월에 코로나 고점 찍고 그리고 9, 10월 정도부터 해서는 뭐 PMI라든가 수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와 동시에 최근 몇 개월, 뭐 2, 3개월 사이에 가장 강한 환율이 브라질 해알 환율. 그래서 아마도 뭐 코로나가 뭐 완전 정복은 안 되겠죠. 그런데 남반구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일단 미분값이 고점을 꺾어 내려와 버리면은 지표들도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충분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퀀트 발표해 주세요. 예, 퀀트 쪽도 좀 실적 부분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다 보니까 내년도 실적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은 이 미국 쪽은 경기 대비해서도 이 기업 이익 쪽이 상당히 V자로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받고 있고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배당보다도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중단됐던 자사주 매입이 지금 또 재개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특징들이 보면 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 시가총액 가중 지수보다 이 동일 가중, 그러니까 500분의 1 한 지수들이 이 성과들이 좋아요. 이게 과거에 보면 이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제 나타나는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받고 있고요. 스타일 측면에서는 이 가치주의 이 그로스 값이 이 성장주의 그로스 값을 지금 추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어닝 모멘텀이 좋은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 가치주가 어닝 피크를 찍은 시점이 이 가치주의 고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예상을 돌려보면 한 2021년 한 2분기, 3분기 정도, 2분기랑 3분기 정도가 이 미국의 가치주의 그로스가 피크 아웃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봤을 땐 그렇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연 중반쯤 되면은 미국에서도 다시 스타일 로테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도 업데이트를 드리면 지금 2021년도 영업이익이 186조, 순이익이 130조 정도 나와서 그로스 기준으로 보면 한 30%에서 40% 증가율로 무려 엄청나게 높은 숫자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실적의 특징적인 점은 이 매출액이 크게 반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 한 7.5% 증가한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한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컨택트 소비 관련된 부분. 그래서 호텔이나 레저 업종이 이제 매출액이 이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화학, 자동차, 철강 부분,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래서 미디어나 화장품 같은 업종들이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이제 반등하는 지금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매출액이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업종 내에서도 이 고정비가 높은 업종 종목들이 좀 더 실적 개선폭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4분기는 지금 전망치가 좀 내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있을 이제 올해 4분기 어닝 시즌은 약간은 쇼크는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다만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있고
내년 초 됐을 때 내년을 바라보는 실적 그로스는 올해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지금은 실적 개선폭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2,400에서 2,800포인트까지 뭐 한 400포인트 올라간 동안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PER 멀티플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결국 내년도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주식시장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원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 추정치가 훼손되는 환율의 레벨들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저희 쪽에서 딱 정확한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 매크로 데이터랑 이 상장사의 어닝 데이터랑은 조금 다른 결과를 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주는 이 산업연관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이 채산성에서는 분명히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실제로 이 상장사의 데이터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 뚜렷한 유의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이 기업이익이 악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4분기 어닝스 쇼크를 가중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에서는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사실 관련성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이 외화 부채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순이익 측면에서 좀 애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업종들은 외화 자산보다 외화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긴 하지만 더 애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 레벨이 그렇게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미국 정책 관련된 코멘트 조현주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젯밤에 미국 재정부양 정책이 트럼프 서명으로 인해서 이제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포함된 내용들은 제가 저희 월보 자료 이슈 분석 부분에 정리를 해놨고요. 거기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현금 지급 $600,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11주 동안 $300씩 주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금 PPP $3,000억, 그 외에 이제 백신 개발이라던가 백신 배포 지원금이나 영양 보충 지원금, 교육 지원금, 그리고 렌탈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일회성 현금 지급이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금을 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1월 15일까지 현금을 다 쏴주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서명으로 인해서 5일 미뤄졌으니까 1월 20일에는 데비카드랑 수표를 통해서 모두 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주간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원래 12월 27일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목표였는데 일주일 정도 미뤄져서 1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주간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 $9,000억 재정 정책이 통과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원에서 오늘 $2,000 정도의 추가 일회성 현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3분의 2 과반으로 좀 빨리 통과시키는 법안인데요. 다만 이 부분은 공화당 상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0 정도의 그 패스트 트랙이 통과가 되게 되면 $600는 일단 지금 당장 1월 15일, 20일까지 지급을 하고요. $1,4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일단 지급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재정정책을 통해서 유효기간은 3월 20일 정도, 3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요. 바이든 역시도 $2,000 일회성 현금 지급을 지급하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0일 취임 이후에 $1,400 책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조금만 잘 말씀 주셨고 그냥 사족을 하나 더 달자면요. 이게 지금 이 법안 미국인들이 받는 소득을,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돈을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이전 소득. 그리고 미국 애들은 이 통계를 사르 데이터,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사르 연율화로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12월에 아마 정부에서 받는 돈이 연유라 기준으로 3.5조 달러 정도일 거예요. 3.5조. 그리고 좀 이번 그 조현주 연구원 말씀대로 그 미국 정부가 캐시를 지급하고 실업수당을 주는 걸 합치면은 대략 이게 한 2,9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12월 달에 미국인들이 정부에서 받는 이전 소득이 대략 연유라 기준으로 3.5조 달러인데 지금 이 재정부양 들어오면 이게 내년 1월이랑 2월에는 각각 한 5조 달러로 올라갈 겁니다. 5조 달러. 5조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6월, 7월 정도 받았던 돈이 5조 달러 정도거든요.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았던 때는 4월인데 그때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그 다음 정도로 많았던 한 6월 정도, 여름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거라서 일단 소득 보존 효과는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기업 질문 분석으로.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지급된 돈이 사실 통장에 있지 않고 돈을 계속 쓰면서 돌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야 훨씬 더 승수 효과도 나고 그럴 텐데 사실 뭐 경험치를 통해서 보면 이게 저금이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아마 몇몇 연구기관에서는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 그 부양책이 뭐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뭐 저축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좀 보면요. 일단 그 누군가의 저금은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정부에서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받아가지고 뭐 정육점 가서 고기를 샀다. 그럼 그 정육점 주인 아저씨는 그 소고기 팔아서 받은 돈을 은행에 파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금은 제가 쓴 돈을 바탕으로 예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게. 그래서 예금도 일종의 누군가 돈을 벌어서 파킹하는 거라서 뭐 예금이 늘었다 해서 그게 또 뭐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의 특징이 뭐였냐면 올해는 이런 정부 지원이 늘어가지고 예금도 늘었지만 동시에 이게 결국에 올해 그 자동차라든가 가전 쪽이라든가 전자 쪽 제품들 판매가 올라간 주된 요인 이거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가 5, 6월 달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면은 결국에 이거 돈이 쓰일 겁니다.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받은 돈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당장 여행을 못 가고 뭔가 물건을 사더라도 하다못해 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 소비로 간다. 그게 대표적으로 올해 보여줬던 사례가 뭐 올해 그 미국인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소비는 뭐 예전보다 아직 한참 아래죠. 근데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것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을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어쨌든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대략적인 이 GDP 효과는 미국 애들 GDP가 2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나온 부양이 예를 들어 뭐 대략 9천억 달러가 지금 합친 거죠. 그러면은 20조 달러에서 대략 한 4% 정도 부양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승수 효과를 쳐버리면은 맥스로 대략 한 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맥스로. 물론 이제 여기서 격가절 쳐내야 되지만은 맥스로는 한 2%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화솔루션. 황윤식 위원 접속되셨나요? 황윤식 위원? 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핀테크 스파 코멘트 조보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핀테크 결제 서비스 업종 커버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섹터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몇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결제 패러다임 전환 트렌드는 지속 중이다. 이제 그게 저희의 오늘 결론이고요. 그 점검해본 한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컨슈머 인사이트 쇼핑 행태를 서베이를 보니 온라인 쇼핑 비중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했을 때 한 기존의 58, 59%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올해 11월 들어서 62%대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 오프라인 쇼핑 비중 격차 그림 1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격차 역시
사상 최대치로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24%포인트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는 계속 온라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에 더 격상이 되면서 사실은 이 뭐 외출 및 소비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됨에 따라 오프라인 결제는 좀 감소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규모가 저희가 봤을 땐 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의 빛을 저희가 본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피지 서비스 이용 비중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볼륨 자체는 아주 크게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일단 온라인 쪽 그리고 피지 서비스 또 여러 가지 뭐 간편 결제 서비스 등 이 사용 방법이 다각화되면서 페이 서비스가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선택폭이 넓어져서 계속 자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트렌드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제 서비스 업종 투자 의견 포지티브 유지하고요. 최선호주는 이런 온오프라인 종합결제 프로세스에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저희 탑픽으로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유식 의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유식 의원 접속되셨나요?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하나솔루션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NDR을 좀 돌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1.2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태양광과 수소산업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좀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은 태양광 사업이 1조, 수소 사업이 2천억 원 투자가 되겠고요. 이렇게 좀 투자를 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은 올해 이제 매출액 3.5조 원에서, 5년 후에는 12조 원으로, 약, 8.5조 정도 증가가 하게 될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미드싱글인데, 로우틴까지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수소 사업은 이제 25년까지 누적 매출액을, 1조 8천억을 이제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요, 이제 기존에 이제 모듈 생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모듈 개발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설비를 구축하는데 이제 4천억 원을 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설비는 기존에 이제 N타입 모듈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팬덤 그러니까 N타입과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제 합친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전환을 해서 태양광 모듈 효율을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N타입이 대략 한 1%포인트 광전환 효율이 올라가고요. 페로브스카이트 팬덤을 함으로써 한 3, 4%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좀 높이 받고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P타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4천억 투자해서 미드 싱글에서 로우틴으로 이제 영업 마진이 좀 올라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진 강화 전략을 할 예정이고요. 다운스트림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이제 태양광 발전 자산을 취득하고 이걸 재매각함으로써 차액을 얻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4천억 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기가와트 설비를 좀 매입을 했습니다. 대략 한 2,500억 원 정도 투자가 됐고요. 내년에는 6기가와트 매입 목표입니다. 6천억 원이 좀 6천억 원 정도 지금 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IRR은 이제 10%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겠고요. 매입 후 1년에서 3년 이후에 매각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25년에는 대략 20기가와트 정도 보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롤오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 갈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산형 발전 투자입니다. 분산형 발전 이제 에너지 사업에 3천억 원. 공장이나 기업체 중심으로 자리를 좀 리스를 하고 발전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7만 가구로부터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7만 가구 확보가 됐고요.
15만 가구를 하면은 이제 BEP가 가능하고 50만 가구면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그리고 100만 가구면 성공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전력의 수급, 제어, 모니터링 제어가 이제 핵심인데요. 그 미국의 젤리사를 올 중반에 인수를 하면서 이런 기술을 확보해서 이쪽 기반을 좀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수소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행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물분해를 지금 하기 위한 이제 전해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1,000억 원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뭐 전해조가 이제 그 핵심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그 화학 설비처럼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만들고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지금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저장과 유통 쪽에 좀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1,000억 원 사용입니다. 올 초에 그 태광 후지킨이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자동차용 탱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수소차 탱크를 앞으로 지금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제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탱크를 납품하는 이제 미국 기업인 시마론 지분 100%를 인수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5년까지 투자하면서 자동차용 탱크에서 수송 운송, 튜브 트레일러용 탱크, 충전소 고고압 초고압 탱크, 항공 우주 영역까지 좀 확대해 가면서 수소 사업의 어떤 좀 강자로 좀 부상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사업 쪽 그 영업 이익을 보면은 내년도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에 좀 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투자가 내년도에도 그렇게 뭐 좀 많이 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설비 전환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비 전환이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는 태양광 사업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25년까지는 큰 폭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젤리나 특히 니콜라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그룹 차원이 하나그룹이 한 1,000억 사이즈 정도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신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니콜라처럼 검증이 덜 되거나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좀 추가적으로 따를 수 있거든요. 그 투자가 과연 좀 방향이 맞는지 그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좀 더 좀 뭐 진척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네, 그 하나솔루션이 당장 이제 큰 규모의 그 기업을 모든 사업이 이제 뭐 성숙 단계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자금이 좀 되게 여러 개 안 되는 게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사업과 수소 사업의 어떤 그 성장 전략, 큰 그림이 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기업을 곁다리로 몇 개씩 좀 지금과 같은 이제 1,000억 단위의 어떤 기업을 사면서 강화시키는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분산형 발전을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확보해야 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좀 인수를 해서 이쪽을 좀 더 강화해가는 이제 방향. 그리고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통 쪽을 위해서 이제 인수를 좀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니콜라가 기술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콜라는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서 이 기반을 이용을 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좀 들어갔다. 물론 이제 그 스타트업이 이제 그 실패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성공 가능성은 더 크게 지금 뭐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마론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얼마에 인수했는지 하고요. 그다음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뭐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그 언론 기사 말고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5년까지 총 1억 달러 투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수 대금 포함 그리고 연구 개발 포함해서 25년까지 1억 달러니까 뭐 수백억 대의 뭐 가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상 오늘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